저는 올해로 38이 된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한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팀장까지 되었고, 집에서는 여느 남편처럼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2살 어렸고, 프리랜서로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있었어요. 결혼 7년 차. 겉으로 보기엔 문제 하나 없는 부부였다고 생각했죠. 정말 바보같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아무 의심 없이 말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작업이 있다며 작업실에서 나오지 않고 저는 거실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TV도 시끄럽게 틀지 않고 조용히 식사를 하던 중에 핸드폰 알림 하나가 울렸습니다. SNS에서 누군가 저를 태그했다고 떠 있었죠. 별 생각 없이 알림을 눌러서 들어가 봤어요. 요즘 뭐 다들 일상 올리고 사진 공유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태그된 사람 이름이 전혀 낯설지 않았거든요. 이름은 도아. 분명 처음 보는 아이 사진이었고, 글에는 우리 도아 첫 돌 축하해. 엄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그냥 그런 돌잔치 게시물이라면 아무 일 없었겠죠. 근데 저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아내가 농담처럼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딸 낳으면 도아라고 짓고 싶어. 그때 저는 그냥 귀엽다며 웃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여기서 왜 나와 있는 거죠? 더 이상할 건 사진 속 아이가 아내랑 정말 닮아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 뚜렷한 이목구비, 코와 인매, 특히 눈꼬리가 완전히 똑같았어요. 사진을 멍하니 보면서 저는 뇌가 멈춘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벌렁거리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도아라는 아이.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속 사진을 넘기다 보니 다른 게시물에서 또 다른 단서가 보였어요. 같은 계정에서 올라온 사진인데 그 배경이 익숙했어요. 제가 전에 출장 갔을 때 아내가 혼자 다녀왔다는 그 카페였어요. 아내가 자주 간다고 말했던 곳. 그 게시물 속에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도아를 안고 있었고 뒤쪽 구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그 얼굴. 진짜 기가 막히게도 바로 제 절친이자 오랜 친구인 민규였어요. 저랑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 대학 때도 같은 동아리였고 심지어 결혼식에도 축사를 해줬던 그 친구요. 그 인간이 거기서 아이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태그도 안 되어 있었고 직접적으로 말은 없었지만 사진의 느낌이 너무 이상했어요. 가족같이 다정하게 앉아있는 그 분위기. 아니,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그걸 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하도 충격이라 아내에게 그 사진을 보여줄까도 고민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순간에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괜히 꺼냈다가 제가 더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고 혹시나 진짜 아무 사이 아니라면 제가 의심한 게 되니까요. 하지만 진심으로 말해서 그 사진을 보고 아무 감정 없이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 아내가 낳은 듯한 아이가 제 친구와 함께 있는 사진을 본 사람이 그걸 그냥 우연이라고 넘길 수 있냐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머릿속에선 자꾸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가 떠올랐어요. 혹시 아내가 나 몰래 아이를 낳았나? 혹시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민규의 아이일 수도 있나? 아내가 없던 날들, 그녀가 외출했다고 했던 수요일마다 어디를 갔던 건지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이건 그냥 의심 수준이 아니었고 그냥 영화도 아니었어요. 제 인생이었어요. 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친 막장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와 똑같은 표정으로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식탁에 앉아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 평범한 일상이 어찌나 기괴하게 느껴지던지 식탁 위에 있는 국 한 그릇마저도 역겹게 보였어요. 그녀가 담아준 밥, 그녀가 웃으며 말하는 목소리, 모든 게 연극처럼 느껴졌어요. 오늘은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 미팅이 길어질 수도 있어서. 늘 하던 말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말조차 역겹게 들렸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고 아내는 평소처럼 키스를 하려다 말고 나갔어요. 정말 그 순간 이 여자 누구지?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아내의 일정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위치 공유를 켜둔 걸 이용해 그녀가 가는 장소를 하나하나 캡처했어요. 그 중복되는 장소, 그 수요일마다 찍히는 같은 골목, 그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빌라. 전에도 한번 가봤던 기억이 있었어요. 누구 살던 데더라. 아, 맞다. 민규가 몇 달 전에 이사 갔다고 했던 곳. 그 주소랑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 순간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믿기 싫었어요. 그렇지만 사실이었어요. 그 여자가, 내 아내가 수요일마다 민규네 집에 드나들고 있었어요. 대체 뭘 하러? 왜? 무슨 짓을 하려고? 민규의 집 주소와 아내의 위치 기록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온몸이 마비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진짜 현실일까? 이게 진짜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상상들이 하나하나 사실로 굳어져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에 연차를 내고 민간 탐정을 찾아갔습니다.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거든요. 혹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어떤 관계인지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순간 제 심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탐정은 능숙하게 질문을 했고 저는 최대한 침착한 척하며 정보를 제공했어요. 아내의 사진, 민규의 이름, 의심 가는 시간대, 이 모든 걸 전달하고 단 하나의 요청을 했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누가 봐도 말 못하게 확실한 사진이나 기록이요. 그렇게 조사가 시작됐고 저는 매일 밤 지옥을 살았습니다. 아내가 외출한 날, 민규의 집 근처에 간 날, 모든 시간들이 하나하나 지옥처럼 길게 늘어졌어요. 그녀가 돌아오면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어요. 오늘 어땠어? 그냥 미팅 몇 개 있었고, 좀 피곤하다. 그 웃음, 그 입, 그 말투, 전부 다 역겨웠어요. 그리고 5일 후, 탐정이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어제 수요일, 오전 11시 38분, 이 여성분 민규 씨 집에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사진 속 아내는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민규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익숙하고 편안해 보였어요. 사람이 누군가 집에 들어갈 때 그 문턱을 넘는 방식이 있어요. 부담 없는 사람의 공간이라면 망설임이 없죠. 그런데 제 아내는 그 문을 자기 집처럼 당당히 열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2시간 후, 민규 씨가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오는 사진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 아이, 도하. 정말로 아내와 닮은 얼굴을 가진 그 아이를 민규가 품에 안고 있었다고요. 그게 뭐겠어요? 도대체 뭐냐고요? 혹시 민규랑 같이 사는 사람은 없나요?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한 후 주소지 등록도 본인 단독입니다. 그 얘기 듣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인가요? 저는 결혼해서 아내랑 살고 있었는데 그 아내는 제 친구랑 다른 집에서 아이까지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제 인생이 무슨 다중생활 드라마였냐고요. 이게 진짜 말이 되냐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어요. 아내는 여느 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웃으며 말을 건넸어요.
오늘 민규한테 전화 왔었더라. 요즘 잘 지내나 봐. 그 순간 아내의 손이 멈췄어요. 진짜로요. 그녀는 수세미를 쥔 손을 갑자기 멈추고 저를 보더니 민규, 아 그래? 무슨 일로? 그 표정, 그 미세한 떨림.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냥 애 키운다고 바쁘다고 하더라. 도화 돌 사진도 보내줬어. 거기서 아내는 완전히 굳었어요. 표정이 사라졌고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여자, 이 집에 사는 사람 맞아? 내 아내 맞냐고.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이따위 반응이 나오는 거냐고. 그날 밤 아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그녀의 서랍장을 뒤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죄책감도 들지 않았어요. 그럴 여유가 있었으면 그 전에 미쳐버렸을 겁니다. 서랍 깊숙한 곳, 잘 안 보이는 노트북 케이스 안에 USB 하나가 있었어요. 별거 아니겠지 하고 열었는데 진짜 이거 열어본 제 손이 다 후회할 뻔했어요. USB 안에는 사진 수십 장과 영상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영상은 돌잔치였어요. 민규가 도화를 안고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 있었고 아내가 그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상 말미에 민규가 말했어요. 우리 딸 도화, 엄마 아빠가 널 정말 사랑해. 그 순간 제 손에서 마우스가 떨어졌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귀에서는 웅 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딸이라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그럼 제 7년 결혼은 뭐냐고요? 이건 그냥 불륜이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농락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이면 온몸이 쑤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내를 바라보는 시간이 지옥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민규를 만나야겠다고. 이 인간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어요. 내 인생을 이따위로 망쳐놓은 이유를. 이중의 배신을 한 죗값을.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었는지. 민규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연락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 요즘 바쁘지? 그 인간은 아무 의심도 없이 흔쾌히 오케이 하더군요. 역시나 제 앞에서는 아직도 순진한 척 연기를 할 자신이 있었던 거겠죠. 어디까지 연기할 수 있나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평소 자주 가던 포장마차 골목이었어요. 술 한잔하며 예전 얘기를 하는 척. 전 그게 연극 같았습니다. 서로가 뭔가를 숨긴 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웃는 그 상황. 진짜 역겨웠어요. 잘 지냈냐? 요즘 얼굴 보기 힘들더라. 일이 좀 바빴지 뭐. 들었어. 너 회사 승진했다며. 축하한다. 그래. 근데 너는 뭐하고 지내냐? 애 키우느라 바쁘다고 들었는데? 그 말에 민규는 잠시 표정을 굳히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애를 키워? 그럼 도화는 누구야? 그 순간 민규의 표정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봤어? 내 SNS. 아니, 도화 엄마 SNS. 우연히 말이야. 제가 그 말을 꺼내자 민규는 마치 얼음이 된 사람처럼 손을 떨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차라리 통쾌해야 했는데 그 순간에도 화가 더 났어요. 이 자식은 죄책감 하나 없었던 얼굴이었거든요. 숨기다 걸리니까 당황한 것뿐.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기색은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내가 물어볼게. 도화, 내 딸 맞냐? 그는 고개를 숙였고 한참의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짧은 동작 하나가 제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피곤해도 아내 챙기고
밥하고, 기념일 챙기고, 명절에 장 봐오고, 그 모든 순간, 아내는 제 친구의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너 미쳤냐? 내 아내랑 무슨 짓을 한 거냐? 지훈아, 미안하다. 그땐 나도 진심이었어. 진심? 지금 진심이란 말이 입에서 나오냐? 그때 정말 주먹이 나갈 뻔했어요. 하지만 참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진짜 복수는 이런 감정적 폭력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걸 법으로 끝내겠다고. 둘 다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주겠다고.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를 기만한 정도가 아니라 제 인생 자체를 갈아넣은 범죄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 아내에게 물었어요. 도아라는 이름, 기억나? 그녀는 물끄러미 저를 보다가 말했어요. 예전에 그런 이름 얘기했었나? 그 이름, 여전히 좋게 들려? 왜 그래? 갑자기, 그 미묘한 반응, 거짓말로 덮으려는 그 태도. 저는 대꾸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였어요. 그 주 주말,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이혼을 진행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모든 걸 상담받았어요.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사진, USB, 위치 기록, 영상 파일을 보고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명백한 이중 생활이며 정신적 손해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소송 준비 바로 시작해 주세요. 최대한 강하게. 그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요. 그날부터 아내를 향한 감정은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녀가 뭘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칼날이 숨어 있었어요. 그녀가 외출하면, 그래 잘 다녀와. 그녀가 늦게 오면, 오늘도 바빴나 보네.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연극을 이어갔어요. 소송 준비가 마무리되고 서류가 작성되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확보하기로 했어요. 바로 도하의 출생신고서. 그걸 확보하면 법적으로 아버지가 누군지, 의료기록이나 출산 당시 동행인이 누구였는지 모든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탐정을 통해 병원 기록을 추적했고 드디어 한 산부인과에서 도아라는 이름의 출생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제 아내 이름, 아버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혼자 출산을 했고 출생신고는 아버지 없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동행인 서명란에는 민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한 줄, 그 민규의 서명이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조차 지워버렸어요. 거짓말은 이제 끝이었어요. 이건 이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처절한 무너짐이었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혼 소송, 상간자 소송, 정확히 동시에 두 사람에게 향하는 칼날을 준비했어요. 그동안 제가 당한 모든 배신, 그들을 위해 흘린 시간과 감정, 그 대가를 법정에서 반드시 받기로 했습니다. 소장이 송달된 건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내는 여느 때처럼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초인종 소리가 났고 현관문을 열자 우편 배달원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등기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아무런 말 없이 서명하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내는 무슨 서류냐고 묻지도 않았고 저는 그 봉투를 거실 테이블에 조용히 올려두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녀가 그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반응이 없더니 페이지를 넘기며 점점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입술이 벌벌 떨리고 손이 서류를 부들부들 흔들며 붙잡고 있었어요. 눈이 동그래진 채로 저를 쳐다보더니 작게 입을 열었어요. 지훈아, 이게 뭐야?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혼 소송?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이걸 갑자기. 모르는 척 그만해. 제 말에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지켜본 줄 알아? 내가 민규랑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그 말이 떨어지자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뚝뚝 흘렸고.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럴 생각 아니었어. 그게 그냥 실수였어. 실수요? 실수라고요? 저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터뜨릴 이유가 없었어요. 이미 모든 계획은 끝났고, 저는 감정을 쓰는 단계가 아니라 그저 증거를 가지고 조용히 밀어붙이는 중이었어요. 도하. 그 아이. 내 딸 맞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언제부터였어? 질문에 대답해. 임신했을 때 민규는 도와줬고 그때 넌 너무 바빴고.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아주 조용한 비웃음. 그래. 난 바빴지. 우리 생활 위해서. 내가 불쌍하지 않게 살게 하려고. 근데 넌 그 시간에 내 친구랑 자고 있었구나? 그녀는 울기만 했어요. 감정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지만 그 눈물에 저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어요. 차가웠고 무표정이었고 그냥 지긋지긋했어요. 짐 챙겨. 오늘 안으로 나가.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지훈아, 제발. 나가라니. 나 이 집밖에 없는데. 이 집은 내가 배신한 결혼의 상징이야. 더 이상 여기 있을 자격 없어. 그녀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소리 없이 오열하면서 제 다리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길이 이젠 닿는 것조차 싫었어요. 그날 오후 민규에게도 소장이 전달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 인간은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갑작스럽다고요?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통을 원하냐고.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은 몇 달간 준비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갑작스럽다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이유도 없었어요. 모든 대화는 이제 법정에서 하기로 한 거니까요. 그 주 금요일, 아내는 결국 집을 나갔어요. 짐 몇 개를 들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차가운 표정으로 현관을 나섰어요. 그녀는 한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너한테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결국 내가 후회하게 됐네. 그 말이 참 우습더군요. 누가 누구를 후회하게 만든다는 건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이제 와서 피해자처럼 말하는 그 뻔뻔함.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아내가 나간 후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좋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편했고, 창문을 여는 것도 자유로웠어요. 배신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지 않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며칠 후, 민규의 디자인 스튜디오에 대한 정보가 하나둘 들어왔어요. 제가 아무런 공개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소송 소식이 입소문처럼 퍼져나간 거죠. 특히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모 클라이언트가 그와의 계약을 파기했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묘한 통쾌함이 올라왔어요. 그래. 이게 진짜 복수지.
아내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공동으로 운영하던 프리랜서 프로젝트들이 전부 끊겼다고 했고, SNS에도 이상하게 변명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 아닐까요? 누굴 가르치려 들어? 무슨 염치로? 그 글을 캡처하고 지인들에게 보여줬더니 다들 한마디로 말하더군요. 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감정적으로 포장할 뿐.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법이 있고, 진실이 있고, 거짓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에요. 법정 첫 출석일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아내와 민규를 동시에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 그날. 솔직히 말하면 몸이 떨렸어요. 화나서 떨린 게 아니라 진짜로 그 두 사람을 대면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워서요. 법원 복도에 도착했을 때 먼저 도착한 민규가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인간의 말이 더럽고 거짓될 수 있다는 걸 그가 이미 보여줬거든요. 아내는 더 늦게 도착했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화장은 하지 않은 듯 맨 얼굴이었어요.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고 시선을 들지 못하더군요. 그 모습이 불쌍하게 느껴졌냐고요? 아니요. 더 이상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재판은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제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 탐정이 확보한 사진, 도하의 출생 기록, 병원 영상, 민규와 아내가 주고받은 문자, 모든 게 증거로 채택되었고,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의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음이 명백합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 불가피하며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금씩 무너지던 제 내면이 회복되는 걸 느꼈어요.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내가 괜히 의심한 게 아니었구나. 내 감정은 충분히 증명될 수 있었던 거구나. 결국 판결은 제가 원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이혼은 확정되었고 재산 분할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집은 제가 갖게 되었고 아내는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소액 계좌 하나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민규에 대한 상간자 소송 역시 법원은 3천만 원의 위자료를 판결했어요. 그 인간은 끝까지 고의는 아니었다. 감정이 컸다. 순간적인 실수였다. 그런 변명만 늘어놓았지만 판사는 말했습니다. 불륜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벌어졌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피고가 감수해야 합니다. 그 말이 진짜 사이다였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한 선택의 대가를 기어코 치르게 되어 있어요.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는 길, 민규는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음걸이마저 흐느적거렸어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토록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대가는 그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내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언젠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용서라는 건 상대가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며 내 안에서 시간이 만들어주는 것이니까요. 시간이 조금 흘렀고 주변 사람들 대부분은 제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없이 위로해줬고 어떤 이들은 뒤늦게 분노했어요. 하지만 전 그 어떤 감정보다 그저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집중했어요. 이혼 후 6개월이 지나면서 삶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업무에 몰두했고, 오래 미뤄왔던 취미도 시작했어요. 특히 등산을 자주 하게 됐어요. 가파른 산을 오르며 숨이 턱 막히는 순간에도 도달한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작고 아름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한 여성을 만났어요. 그녀는 따뜻했고, 말이 많지 않았지만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신만의 상처도 있었고, 그걸 숨기지 않는 솔직함이 있었어요. 그녀를 보며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아직 연애를 한다거나, 결혼을 다시 생각한다거나,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와 있으면 제가 인간으로서 회복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는 제게 물었습니다. 지훈 씨는 과거를 잊고 싶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제 인생이었고, 그걸 겪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지 누군가를 욕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저처럼 사랑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사람들, 자기 잘못이 아닌 고통을 견뎌낸 분들, 그분들께 말해주고 싶었어요. 당신은 잘못이 없다고, 누군가의 잘못이 당신의 가치를 낮출 수 없다고, 그리고 배신은 언젠가 무너지고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고요. 저는 이제 그 어떤 복수도, 그 어떤 분노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이겼거든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내면에서요. 이제 과거는 뒤로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저를 믿어주신 분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